네, 4주차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마오쩌둥 시기의 외교 정책 중에서 특히 마오쩌둥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죽을 때까지 76년도까지가 한 26년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외교 정책이 몇 번 바뀝니다. 그 바뀌는 중에 첫 번째 시기,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되고 나서 1950년대 전반기를 쭉 이끌었던 외교 정책이 대소일변도 정책이에요. 그래서 대소일변도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그 포스트 두 장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중국어로 뭐라고 씌워져 있느냐 하면 웨이따더 마크스주의, 레닌주의, 마오쩌둥思想 万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위대한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만세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죠? 바로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레닌주의는 뭐죠?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어디에다가 그 러시아에다가 접목시켜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소련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 레닌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사람들을 보면 여기에 보면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후르시초프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마르크스와 레닌이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다란 말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마오쩌둥思想, 모택동 사상, 바로 제일 끝에서 그 칼라로 이렇게 자신 있는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는 그 모택동의 얼굴이 보이는데, 즉 중국은 사회주의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모택동의 사상이 중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그 밑에 또 이렇게 보시면 단순히 중국 사람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 모습들도 이렇게 보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공산주의는 여러분들 혹시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 국가를 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즉 혁명을 하면 전 세계 혁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 페이지에 있었던 그 모택동 천안문 그 광장에 붙어 있는 슬로건을 보면 모택동 사상 뭐 만세, 그 다음에 세계 인민 대단결 만세 이렇게 써졌잖아요.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한 국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사진을 볼게요. 그 옆에 이 포스트를 보면 수지의 거민, 런민, 신중, 홍타이양, 마오주시 완수이 이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팽창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세계 혁명 인민의 마음속에 붉은 태양 모택동 주석 만세 이렇게 써놓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계혁명 인민의 마음속에 있는 붉은 태양 모택동 그 주석 만세라고 하는 것은 그 나중에 1950년대 후반부터 그 대소일변도 정책이 끝나고 나서는 이 모택동이 미국과 소련이 아닌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정책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때 사용됐던 것이 세계혁명인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글자 있죠. 보면은 이게 바로 그 소수 민족들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 몽골족 청나라 그 글자가 이렇게 몽골족과 청나라의 글자 같은데 적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중국 공부를 하는데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학자 중에 액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액턴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마오쩌둥이 이 혁명식이나 중국을 건국했을 때만 해도 정말로 이 중국인들을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헌신했었어요. 그러나 점차 나이가 들고 권력의 맛을 본 이후에는 완전한 독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불행하게도 개인 숭배가 이렇게 지나치게 신격화되면서 마오쩌둥은 굉장한 독재자로 이렇게 남게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 모택동이 살아 있을 때는 이렇게 모택동을 숭배화하는 그런 포스트와 구호와 정치 운동이 잘 많이 전개되었다라고 해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정말로 대소일변도 정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오쩌둥의 중국이 대소일변도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 자체의 상황,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과 소련의 이 3자 관계에 의한 이 균형, 이러한 것들이 대소일변도 정책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중국이 그 소련에 의존하고 소련에 대해서 지지하는, 즉 다시 말해서 소련의 말을 듣는 대소일변도 정책을 결정한 배경 중에 제일 큰 것은 소련이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질 때도 도와줬고, 두 번째 국공 내전 때도 소련이 중국 공산당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이나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체제라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련이 중국 공산당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이 중국 공산당이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었으나 그 당시 여전히 남아있는 이 각지에 남아있는 국민당들의 그 반란 또는 이렇게 반격, 그것도 막아야 되고, 그리고 그 반란하는 세력에 미국이 얹혀져서 같이 공격해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국 스스로는 그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대소일변도 정책 결정 배경에 있어서 소련의 변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약화되고 악화됐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던 대만의 장개석, 즉 국민당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장개석의 국민당을 미국이 지지하고 모택동의 공산당을 소련이 지지하니 당연히 모택동은 소련으로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전쟁이 얼마 있지 않아서 발발하게 되죠.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는데 그로부터 1년도 안 돼서 1950년 6월 달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그 김일성의 북한 정부가 북한이 낙동강까지 밀어붙였지만 그 사이에 미국이 유엔을 통해서 직접 개입을 하게 되죠. 즉 미군이 한반도에 직접 전쟁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밀고 올라갔느냐 하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간 거죠. 근데 압록강을 넘으면 바로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 모택동이 생각하기에는 자, 미국이 한국을 도와서 압록강까지 이 미군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국민당이 따라서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택동은 그 미군의 이 압록강, 즉 북한으로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군대 이름이 항미원조예요. 중국말로 하면
抗美援朝,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그 얘기하지 않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뭐냐면 중국도 사실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인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부담스러웠죠. 그 부담스러워서 사실 좀 주저했는데 그 사진에 나오는 그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자, 네가 먼저 한반도에 들어가서 미군을 저지하면 내가 소련이 따라가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택동은 그 말을 믿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항미 원조군을 압록강을 넘어서 수십만 명을 내려보냈는데 결국 소련은 자신들의 군대는 보내지 않았던 거죠. 왜냐? 소련도 미국과 전쟁하기가 무서웠던 거죠. 옆에 사진을 보면 스탈린, 김일성, 그 다음에 모택동 사진이 있어요. 어쨌든 이 모택동이 한국에 중국군을 보내서 미국과 싸움으로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미국과는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명 북방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북방삼각관계가 뭐냐면 소련, 중국, 북한이 한 편이 되는 그 삼각관계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한반도의 북쪽에는 소련, 중국, 북한, 한반도의 남쪽에는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해서 3자 대 3자 간의 이 긴장 관계가 냉전 시기 동안 계속 유지되게 돼요. 그죠? 그랬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컨테인트먼트 폴리시라 그래서 봉쇄해버리죠. 다시 말해서 지금 북한이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지 못하듯이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미국은 중국을 봉쇄해버렸어요. 즉 중국이 미국이 속해 있는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어떤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발전하려면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해야 되는데 미국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무역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조차도 중국이 대소일변도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죠? 그 다음 거를 보면 여러분들 그 얘기했지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뭐다? 안전. 두 번째는 경제. 안전을 담보받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모든 국가의 목적이고 목표인데 당시의 국제 상황을 보면 콜드워라고 그래서 냉전이 시작이 되죠. 그 냉전 속에서 한쪽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 한쪽은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 그래서 많은 국가는 두 진영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자의적이든 또는 강제적이든 그렇게 요구를 받았죠. 그래서 중국은 당연히 조금 전에 얘기한 이유로 인해서 소련에게 의존하게 되고 또 중국과 소련 간에는 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국은 대소일변도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미국과는 적대적으로 소련과는 친하고 의존적으로 그렇게 해서 1950년대 모택동의 대외 정책은 지속되게 됩니다. 네, 금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그 단어들 중에 콜드워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콜드워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주도권을 이제는 영국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잡게 되죠. 근데 미국은 채택한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고 소련의 스탈린이 채택한 시스템은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체제예요. 근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서 실제로는 미국과 소련이 자신의 영역을 또는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상호 경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력이나 기타의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총력전을 펼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편이냐 소련 편이냐를 택일하게 하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굉장히 살아남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지도처럼 우리 그 한반도는 사실은 조선시대 때는 우리 한 국가잖아. 그죠? 일제시대 때 일제식민지를 겪었지만 그래도 한 국가였어요. 그러나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38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어져서 북쪽에는 소련군들이 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38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근데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누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미국과 소련이 등 뒤에 있고 그 앞에 한국과 북한이라고 하는 세력을 앞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대리전을 하게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 맞붙는 이쪽 지역에서 그게 한반도잖아요.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한반도예요. 한반도에서 김일성이 자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남북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라고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게 한국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소련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인했고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먼저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지원을 했고 그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미국은 유엔을 통해서 군대를 보내서 이 사회주의 세력이 남하하는 것을 막아내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냉전 상황에서 이 대리전을 했다. 남북한이 대리전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북한이 정말로 민족주의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는 공산주의 또는 이 사회주의로 적화하려는 목적으로 먼저 남침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초기에는 국민당이 반격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개석이 자신의 주력 부대를 대만으로 피신해서 데리고 갔지만 언제든지 미국과 연합을 해서 다시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 소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사진이 냉전의 비극을 만들어낸 세 주인공이에요. 제일 왼쪽부터 보면은 그 영국의 처칠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루즈벨트예요. 세 번째는 스탈린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주요 3개국의 그 대통령들이 정상들이 얄타라고 하는 데서 회의를 했고 그 얄타 회의에서 한반도의 남북한을 반으로 38도선을 중심으로 나눈 그 회의가 바로 얄타 회의였어요. 근데 이게 남북한뿐만 아니라 세계의 곳곳을 이렇게 잘라 놓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그 이후에도 이러한 분쟁을 겪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해요. 그죠? 그 옆에 사진들 두 장이 있는데 하나는 많은 트럭들과 차들이 있고 그 밑에는 중화공업 그 공장이 보이실 거예요. 이 중국의 1950년대 초기에 이 경제적인 성장과 경제적인 발전은 결국은 소련에 다 의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련에서 자본, 기술자, 기술 이런 등등등등을 다 중국에다가 제공을 해요. 왜 제공을 했느냐 하면 바로 이것도 냉전과 관련이 되어 있죠. 소련과 미국의 대치 상황에서 중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미국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 힘을 일정 부분 중국에게 만들어 주겠다고 생각한 소련이
그러한 경제적인 지원을 중국에게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지원을 받아서 중국이 초기에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경제 발전의 기초를 만들게 돼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중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방 세계 일반적인 국제사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게 그 얄타 회의로 인해서 냉전이 만들어지고, 그 냉전 속에서 중국이 대소일변도 정책을 하면서 형성되는 과정들이에요. 네, 이제 보시면 중국의 대소일변도 정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모택동은 자신, 즉 중국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소련의 편에 서서 미국에 반대했던 정책, 그게 중국의 대소일변도 정책이다. 그럼 시기는 언제였느냐? 1949년도부터 1957년도까지 약 7년 정도를 소련의 편에 서서 미국에 반대했었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중국 대외 정책을 배우면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또 다른 단어가 Big Triangle Relation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미국은 강대국이죠. 소련도 강대국이에요. 그럼 중국은요? 중국은 그 당시에 대국이긴 했지만 강대국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시 1950년대 당시 중국의 실력은 크지만 그렇다고 스트롱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에 직접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떤 때는 초기에처럼 소련에 붙었다가 어떤 때는 전략적으로 미국에 붙었다가 하면서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모순을 잘 이용을 해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미중소 삼각관계라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두 개의 그 사진들을 보시면 아이언 커튼이란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뱀부 커튼이란 말이 있어요. 아이언 커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1946년 3월 이후에 윈스턴 처칠이 한 얘기인데, 소련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자신의 진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서방과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들끼리만 생활하고 또 자기들끼리만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서방은 그들과 교류하는 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류가 막혀 있다 해서 사회주의 진영을 아이언 커튼이라고 그래요. 동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와서,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와서는 중국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죽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죽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죠. 왜냐하면 이 대나무가 중국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뱀 커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한반도의 북쪽은 빨간색이고 그 밑에 쪽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이 냉전 시대에는 철의 장막과 죽의 장막에 바로 막혀서 실제로 상호간의 교류를 잘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과제를 드리지는 않고, 그러면 과연 이 모택동 시기의 외교 정책 중에서 대소일변도 정책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전개됐고까지를 제가 금방 수업을 해드렸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그리고 자료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의 노트에 한 페이지 정도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택동 시기의 외교정책 초기 단계는 대소일변도 정책이고, 대소일변도 정책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까지만 여러분이 개념을 잡아주시면 앞으로 대외 정책
연구하고 대외 정책을 학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